안녕하십니까. 고급 직업심리학 필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2017년도 제2회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시험이 두 번 있었습니다. 2회와 4회 두 번이 있었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을 건데 이 문제들에서 앞에와 비슷하게 또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쉬운 문제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간단한 명료한 문제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문제 들어갑니다. 2017년도 2회차 21번 문제는 긴즈버그의 문제입니다. 긴즈버그의 직업선택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환, 잠, 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자, 여기까지 11세 이전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16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17세 이후가 되겠죠. 성인 초기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긴즈버그는 대학원생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세 이전의 환상기, 그 다음에 11세부터 16세까지를 잠정기, 17세 이후를 현실기라고 이제 정리를 해 놓고요. 왜 연령을 말씀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세 이전의 성장기에는 자신 개념과 자기 개념과 연합된 역량, 태도, 흥미, 욕구가 발달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전체 지문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11세 이전은 환상기입니다. 11세 이전은 환상기다. 그래서 이 환상기는 놀이 중심 단계, 놀이를 통해서 어떤 직업적인 부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해설에 보면은 주관적, 환상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관적, 환상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11세 이전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번 지문 아예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능력과 흥미가 통합이 되고 직업 선택이 구체화되는 것은 17세 이후의 현실기다. 17세 이후 현실기 맞고요. 자, 능력과 흥미가 통합이 된다. 여기가 흥능가전이잖아요. 흥능가전. 그래서 여기에는 능력과 흥미가 통합이 되고 직업 선택이 구체화된다. 직업 선택이 구체화된다. 자, 직업 선택에 대한 구체화는 여기가 탐, 구, 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특수화를 결정화라고도 하거든요. 특수화를 결정화. 다시 특수화를 결정화라고 합니다. 정교화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2번 지문 맞네요. 자, 첫 번째 단계가 환상기 맞습니까? 네, 환상기. 개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한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 있는 흥미와 연관성이 있어요. 흥미와 연관성이 있어서 환상기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정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잠정기에 흥미기가 이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특정 경력에 대한 몰입, 특정 경력에 대한 몰입을 어떤 직업 분야에 대한 몰입이라고 해요. 직업 분야에 대한 몰입이 나타난다. 몰입이 증가하는 의사결정에 나타나는 것은 현실기 마지막 단계인 결정화 단계다. 여기 결정화 단계가 있었죠. 여기. 자, 특정 경력에 대한 몰입이나 직업 분야에 대한 몰입이 나타나는 것은 구체화기입니다. 구체화기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죠. 여기. 두 번째 단계 구체화 단계다. 마지막 결정화가 아니라 현실기 두 번째 단계인 구체화기다. 이렇게 오답을 해야 됩니다. 이 구체화기는 직업 목표를 구체화합니다. 직업 목표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가 나타난다. 제가 여기 써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직업 선택을 구체화하는 것은 결정화, 특수화라 하는 것이고 직업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체화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직업 목표 구체화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선택 결정에 대한 구체화가 나중이고요. 답은 2번. 21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요. 생각보다 긴즈버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유형이 다 틀려요.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건 좀 쉽죠. 육각형 모델 나온 거 봐서는 홀랜드의 문제인데
폴란드의 육각형에서 예술형, 사회형은 탐구형, 진취형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예술형, 사회형은 인접되어 있죠. 인접. 탐구형과 진취형은 인접되어 있지 않죠. 여기는 인접되어 있고 여기는 인접되어 있지 않죠. 인접되어 있는 거 뭐라 했죠? 일관성. 일관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형이 있다. 이 사회형의 인성을 가진 사람은 바로 상담사와 연결이 된다면 이게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고 이게 환경이잖아요. 일이니까 환경. 이 두 가지가 딱 맞았을 때 우리가 일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일치성이라 한다. 그래서 일관성과 일치성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변별성은 차별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통점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공통점을 본다. 인접해 있으니까 공통점이 있겠죠. 그것은 일관성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다음 중 내재적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입니다. 자, 내재적 보상. 외재적 보상도 있겠죠. 내재적 동기라는 것도 있고요. 외재적 동기라는 것도 있어요.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을 말한 사람은 구조라는 학자가 말한 거고,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말한 사람은 데시라는 학자가 말한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개념이 비슷해서 뭐 좀 써드렸고요. 내재적 보상은 직무 그 자체보다는 승진이나 복지 혜택, 복리후생이 되겠죠. 통해 얻어진다. 여기는 직무 자체예요. 여기는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감, 직무 자체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자, 여기에 나온 대로 승진이나 복리후생이나 복지 혜택이 복리후생이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면 외재적 보상이 되겠죠. 이거 외재 보상이구나. 두 번째, 내재적 보상은 주로 경영진으로부터 얻어진다. 경영진은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영진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내재적 보상은 종업원에게 직무 확충을 통해서 일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듦으로써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무 확충, 한마디로 말해서 일에 대한 어떤 확대와 충실, 이런 것들을 확충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 확충을 통해서 일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여기서 만족감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직무 확충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일을 어느 정도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직무 확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하면서 보다 의미 있게 그 일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재적 보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성취감을 느낀다. 지금 제가 성취감을 쓰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성취감을 느낀다. 만족감이나 성취감이나 직무 자체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재적 보상에 들어가요. 3번 지문이 맞고요. 내재적 보상은 종업원 수행에 근거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종업원의 수행에 근거해서라고 했어요. 자, 수행에 근거해서 얻는 게 뭐죠? 승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위라든지, 자, 이런 보상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외재적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외재적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수행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다. 수행에 근거한 외부 보상이랄게요. 외부 보상을 제공하는 건데 그 외부 보상이 바로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승진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체킹해 주시고요. 새로운 문제들이 많죠, 여러분. 그 새로운 문제들을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24번. 이거는 답은 찾기 쉬웠던 것 같아요. 진로발달 이론을 제시한 이론가와 진로발달 단계 연결 문제인데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성탐, 확률, 세수, 퍼 맞습니까? 네. 환자하면 긴즈버그 맞습니까? 예. 타이드만과 오하라, 애상기, 탐구, 선명, 적응기, 순계통 맞습니까? 네.
이게 틀렸다는 거죠. 투크맨 해도 되고 터크만이라고 해도 되고요. 되게 이제 보면 터크만이라고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자, 터크만은 탐색, 선택, 확립, 통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자, 여러분 해설해 보면 제가 아주 장황하게 넣어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한 번만 딱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원부터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서 쭉 8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가 일방적 의존성 단계고, 두 번째가 자기주장 단계, 세 번째가 조건적 의존성의 단계, 네 번째가 독립성의 단계, 다섯 번째가 외부 지원 단계인데, 이 외부 지원 단계까지가 초등학교까지예요. 초등학생까지. 그 다음에 자기결정 단계, 상호 관계의 단계, 그 다음에 자율성의 단계. 이 자율성 단계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단계를 이 터크만이 진로발달 이론에 제시한 것입니다. 요거 상관없다. 대신 우리가 이 세 가지 야무지게 알잖아요. 그래서 요거 답을 찾기 쉬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외우시면 돼요. 검사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를 측정하는 신뢰도가 있는데요. 내적 합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적 합치도를 측정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이트 신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쿠더 리차드슨 2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반분 신뢰도.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가 바로 내적 합치도를 측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안정성 계수를 봐요. 동형검사법은 동등성 계수를 봐요. 채점자 간 신뢰도는 카파 계수를 봐요. 카파 계수를 봅니다. 반분 신뢰도가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검사, 재검사법은 안정성 계수, 그 다음에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등성 계수 또는 동형성 계수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채점자가 여러 명일 때는 채점자 간의 신뢰도의 카파 계수를 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크롬바 알파, 호이트, KR 해도 돼요. KR20, KR21, 그 다음에 반분 신뢰도 계수. 이것이 바로 내적 합치도 계수에 해당된다. 동의어가 문항 내적 합치도 또는 문항 내적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내적 일관성 방법, 이렇게 정리하시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2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거 많이 봤죠? 지문에서 나왔죠? 조직 내에서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절차. 답 말씀하세요. 각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나 중요도 보는 게 뭐라고요? 직무평가. 이 직무평가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임금 수준, 연봉을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답은 3번 직무평가입니다. 되셨죠? 작업자 요건, 작업자 특성, 직책 이런 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쉽죠? 직업 적성 검사에서 어떤 사람의 추리력 검사 T점수로 40점이 나왔다. 나왔다면 이 사람의 추리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했어요. 제가 T점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50 플러스 10G라 했어요. 이해됐죠? 자, 50 플러스 10G. 근데 이게 40점이에요. 이게 40점이면 여기가 뭐가 되죠? equal 40이면 G점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까? 그래야 40이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규 분포 곡선의 G점수의 범위를 알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여기가 G가 마이너스 1이고요. G가 마이너스 2고요. G가 마이너스 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게 G가 플러스 1이고요. 여기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것을 말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가 0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0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0이고 라고 했잖아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1,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구간 있죠? 여기 구간이 전체에서 68%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G점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어디죠? 여기에요. G점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라고요. 그러면 이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G점수가 마이너스 1, T점수가 40일 때 추리력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상위고 이쪽으로 갈수록 하위라고 말했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하위가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상위가 되는데 평균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낮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점수 분포에서 이 사람보다 추리력이 낮은 사람을 했어요. 그러면 100분위를 내라는 거잖아요. 100분위를 내라는 거예요. 100분위를 내라. 100분위 몇 퍼센트냐 이거죠. 우리 배웠잖아요. 자, 봐보세요. 쭉 가운데 여기 절반이죠. 50이죠? 되셨나요? 50.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50으로 보고 50%라고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50%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가 됩니다. 그러면은 잘 보셔야 돼. 여기가 68%죠. 그럼 여기 절반이 얼마죠? 지금 딱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가 34? 여기가 34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라고요? 50% 마이너스 이거 빼야 돼. 왜? 이만큼 밀렸잖아요. 34 빼야죠. 그러면 16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가 16% 지점이에요. 16% 지점. 그래서 이 사람은 100분이 16%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읽어 이거? 이 사람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전체의 16%라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점수 분포에서 이 사람보다 추리력이 낮은 수준의 사람이 16% 있다가 맞는 거죠. 요 그림 그려서 이제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28번입니다. 쉽죠? 학업 수행 능력을 예측하고 싶대요. 많이 들어보신 단어 있죠? 학업 성취도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 그래서 성취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심리 검사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성취도 검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학업 성취도 볼 때 여러분 해설에도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해설에 보시면 성취도 검사의 일종인 기초학습 기능검사 평가 영역에서 나와요. 되게 이제 우리가 학습적인 부분을 볼 때 쓰기, 세마기, 읽기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쓰기, 세마기, 읽기. 그 다음에 뭐 정보 처리. 거기 보면 정보 처리까지 있어요. 정보 처리. 자, 이 읽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독해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문자, 낱말의 제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읽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세마기, 읽기, 정보 처리.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 성취도 검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국대 수행 검사가 있고요. 습관 수행 검사가 있어요. 극대 수행 검사를 인지적 검사, 성능 검사라 하고요. 여기를 정의적 검사, 성향 검사라 하죠.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있고 여기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극대 수행 검사에는 이제 인지니까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아까 했던 성취도 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여기는 흥미가 들어가죠. 태도가 들어가죠. 성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은 여기 습관 수행 검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이 없죠. 제한 시간도 없고 정답이 없고 제한 시간이 없고 진솔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습관 수행 검사다. 여기 정의적 검사를 정서적 검사라고도 해요. 정서적인 영역이다. 다음 중 직무 만족 이론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에요. 동기 위생 이론은 직무 만족 이론 맞죠? 네. 동기 요인이 만족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내 비교 과정 이론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개인의 지각하고요. 개인이 어떤 지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 내 비교 과정 이론이라고 해요.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내가 어떤 거기에 대한 내 가치관, 신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지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족스럽겠죠? 불만족스럽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에요 이거. 빅 파이브 요인은 뭐예요? 왜, 호, 성, 개, 신. 성격이. 성격을 알아보는 거죠. 해봐요. 시작.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코스타와 맥크레이의 성격 검사. 대인 비교 과정 이론이다 라고 했어요. 대인 비교 과정.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느낌과 타인의 느낌을 비교하는 거죠. 이게 대인 비교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느낌과 타인의 느낌을 비교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대인 비교 과정은 대표적인 게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앞에서 했었는데요.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그러니까 내가 투입한 것과 산출한 것, 타인이 투입한 것과 산출한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그게 바로 대인 비교 과정 이론의 하나인 아담스의 형평 이론이 되겠죠. 이거 다 직무 만족 동기 이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답은 3번. 30번 문제도 쉽죠. 홀랜드의 6가지 성격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 현, 탐, 애, 사, 진, 관, 리아, 세크. 희귀적 유형은 없어요. 현실적 유형이 있고 탐구적 유형이 있고 관습적 유형이 있다. 현실적 유형의 동의어는 실제적 유형이다. 그 다음에 진취형 유형은 설득적인 유형이다. 관습형은 사무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해서 동의어도 말씀드렸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31번 문제는 문제 풀기는 뉘앙스로 풀 수 있어요. 실업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황폐해지도록 만드는 이유는 여기가 핵심이죠. 자유재량권의 상실 때문이라는 이론은 뭐냐라고 했어요. 실업한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황폐해 있어요. 그런 이유를 보니까 바로 이 실업자의 자유재량권이 상실된 거죠. 자유재량권이 상실됐다는 것은 바로 실업자, 즉 행위자의 제약이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재량권의 상실은 바로 제약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업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이론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이 비타민 모델이 아니고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 아니고 이 박탈 이론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뒤에 나올 거예요. 박탈 이론은 야오다의 이론입니다. 박탈 이론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성 심리학자 마리 야오다는 불만족스러운 취업 상태가 실업보다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박탈 이론을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내가 취업을 했는데요, 좀 불만족스러워요. 그것은 실업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박탈 이론은 결핍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불만족스러운 취업이 있고 실업이 있을 때 불만족스러운 취업이 더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익이고 사회적으로 이익이다. 자, 여기에서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노동의 기능이에요. 일의 기능 6가지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실력 따지기를 보면 실업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쭉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라자르스펠드의 단계 모델이 있습니다. 단계 모델. 그러면 이것은 정신건강에 대한, 실업과 관련된 정신건강에 대한 단계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쇼크. 두 번째가 뭐예요? 구직에 대한 낙관. 근데 잘 안 되네. 세 번째가 구직에 대한 비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절망. 이러한 단계를 나누는 사람이 라저스펠드고 그 다음에 단계 모델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오다의 결핍 모델이 있는데 이 결핍 모델이 바로 박탈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타민 모델이 있습니다. Y의 비타민 모델인데요. 이 Y의 비타민 모델은 거기 우리가 보통 비타민은 건강에서 상당히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 정신적인 건강에서 환경적인 조건이 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정신적인 건강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서 비타민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을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고하셔도 되는데 여기 안에는 야오다가 말한 그 노동의 기능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필수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세 번째는 동기화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외부 목표가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변화가 주어지는 거. 결과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거. 충분한 경제적인 어떤 자원의 확보 가능성. 신체적인 안전도 중요하겠죠. 사회적인 접촉도 중요하고요. 자존감과 인정을 유리하게 하는 사회적 위치. 이게 바로 뭐겠어요? 네, 지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환경 비타민으로 이제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비타민이 부족하면 정신 건강도 위험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오다는 노동에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야오다는 노동에서 정신건강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와는 필수적인 환경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필수적인 환경 조건에서 정신건강이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 있어요. 셀리그만.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원하지 않는 실업이라는 상황에서 경험되는 통제 상실, 이런 것들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장기 실업자에게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장기 실업자에게서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프만의 낙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 낙인 이론은 장기 실업자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낙인, 스티그마, 라벨링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라벨링 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에 의해서 라벨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낙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평가, 그럼 자기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조명되고 있는 게 낙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야오다의 박탈 이론, 결핍 이론을 하는데 노동의 기능들이 있다. 그 노동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불만족스러운 취업이 바로 노동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이 노동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업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6가지 기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규칙적인 시간의 구조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동하면 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잖아요. 이 시간 구조가 규칙화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건강에도 좋잖아요. 뭐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좋은 거잖아요. 불규칙한 것보단 좋아요. 규칙적인 시간의 구조화. 두 번째는 뭐냐면 동료를 만나잖아요. 회사에 가면. 그래서 사회적인 접촉이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조직 생활은 공동체예요. 조직 공동체라고요. 그러면 조직 공동체는 목적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목적이나 의미 구조가 확보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가 확보가 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직급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사회적인 지위가 돼요. 직장 생활했을 때 그런 지위가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이다. 기능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일상이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적인 일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활환경 통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부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업자이고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생활환경에 대한 통제가 어렵잖아요. 좀 속된 말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짜여진 그런 생활환경의 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따르면 실업 상태가 되면 이러한 기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박탈이론, 결핍이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 상태가 되면 이 6가지 기능이 박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가지 기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가지 기능이 결핍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다의 박탈이론, 결핍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건 뒤에 문제 또 나오니까 말씀을 단독으로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행위자 제약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위자가 실업자예요. 실업자에게 제약이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제약이 뭐냐?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행위자 제약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자유롭게 하는 거, 프리. 반대말이 뭐죠? 제약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유를 못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유의 반대가 제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자유재량권의 상실은 즉 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단어의 뉘앙스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32번. 수행평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평정오류입니다. 아, 평정오류. 평가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은 태도뿐만 아니라 수행의 양과 질 등 다른 차원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는 과잉일반화 현상은 뭐예요? 후광효과, 할로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후광효과. 이렇게. 외모가 출중해요. 그러면 다 좋게 보이잖아요. 외모가 후광효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 외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은 이 태도뿐만 아니라 일도 잘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질적인 측면, 일의 어떤 퀄리티, 일의 질적인 수준도 높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후광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관용효과가 있고 맥락효과가 있고 부정성 효과가 있어요. 이 부정성 효과는 네거티브를 말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부정성.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면 부정성 효과가 있어요. 이 부정성 효과는 나쁜 쪽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부정성 효과는 나쁜 쪽으로 이제 평가하는 것이에요. 평정의 오류 중에 하나.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가 인상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정치가들 보면은 정치가들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 부정성 효과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관용 효과는 반대로 좋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좋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긍정적 편향이라는 걸 찾으셨나요? 그게 바로 관용효과예요. 관용효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부정적 평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관대하게 보려는 경향.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관용효과다. 이렇게 말을 해요. 폴리아나 원리다. 이렇게 말해요. 폴리아나는 이제 그 고전소설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아나가 상당히 아주 침울한 마을에 이사를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을을 좋은 마을로 이제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의 어떤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폴리아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사람 주위에 좋은 일이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이나 사람이 있길 바란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긍정적 편향 관용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후각요과는 과잉일반화 현상이에요. 과잉일반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관용효과예요. 좋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후각요과는 뭐냐면 긍정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거 외에 또 다른 것까지 파생시키면서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후각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잉일반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 맥락효과인데 이 맥락은 거기 밑에 나와요. 맥락효과는 맥락에 따라서 금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맥락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거기 사례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봐봐요. 중간 정도 미모의 여성이 있어요. 정말 이쁜 여성이 있고, 미안합니다. 정말 못생긴 여성이 있고, 중간 정도의 외모가 있는데 두 상황이 있어요. 중간 정도의 외모인 사람이 예쁜 여성들하고 있으면은 못생긴 것처럼 느껴지고요. 자, 못생긴 여성 중에서 중간 정도의 외모를 가진 여성이 있으면 예뻐 보이고요. 이게 바로 인상 형성 이론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락 효과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되셨죠? 답은 해결했어요. 후각요과로. 자, 밑에 해설해 본 초두요과와 뭐 최신요과 이런 것이 있는데, 초두요과가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인상을 형성할 때.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두요과는 앞부분에 영향을 받는 거고, 최신요과는 가장 최근의 정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신요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요과와 초두요과 중에서 초두요과가 더 효과가 있다.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됐습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33번 문제는 이것도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거 좀 별표 치시죠. 다중경력 개념이에요. 네 가지 경력 유형이 있다. 멀티플이니까 경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 경력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에요. 자, 직선적 경력, 전문적 경력, 나선형 경력, 프로틴 경력인데 이 프로틴 경력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 되고요. 여러분 해설에 제가 아주 장황하게 넣어드렸어요. 우리가 경력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경계 경력, 그 다음에 프로틴 경력, 그 다음에 다중 경력, 탈기업 경력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틴 경력은 별도로 나누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경계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틴 경력이 있고, 프로틴 경력이 있고, 세 번째가 얘기했던 다중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기업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의 어떤 유형들이랄까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 경력이 여기 있고 프로틴 경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5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중 경력에 여러분 그림을 보면 직선형이 있고 전문형이 있고 나선형이 있고 전이형이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일종의 순서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경력이 발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암기법을 직전, 나, 전이. 전이 두 개가 있어서 뒤에는 전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직선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문적 경력이에요. 이게 바로 나선형의 경력이고, 이게 바로 전이적인 경력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 전문, 나선, 전이.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다중 경력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프로틴 경력은 아래 각주, 해설에 각주가 붙었는데 그 각주를 잠깐 보면 첫째 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개인 주도의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프로틴 경력이다. 프로틴 경력은 조직 내의 승진보다는 심리적인 성공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프로틴 경력은 직무 수행 능력보다는 전반적 적응력을, 한 직장에서의 고용 안정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가능성을 중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자아보다는 총체적인 자아를 성공의 지표로 한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틴 경력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 주도의 어떤 경력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것을 더 강조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보면 개인 성향이에요. 개인 주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성공, 그러니까 승진보다는 심리적인 측면,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의 성공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직무의 수행 능력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적응하는 능력, 개인의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한 직장에서의 고용 안정성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내가 그러한 여러 직장에 내가 고용될 수 있는 그런 고용 가능성을 본다. 그 다음에 일을 중심으로 하는 자아보다는 어떤 총체적인 자아, 그러니까 일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의 자아 이런 것까지 모두 강조하는 게 바로 프로틴 경력이다. 그래서 프로틴 경력의 내용을 각주로 달아드렸는데 그 내용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개인 주도의 경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프로틴 경력이다. 자, 직선, 그 다음에 전문, 나선, 그 다음에 전위. 이것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쭉 알아놓으시면 좋겠는데 그 도표에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과 비용 효율성, 그 다음에 밑에 경력, 경로, 유형, 비효가 있죠. 이 경로거든요. 그래서 이 직전, 나, 전위의 순서대로 쭉 가요. 그래서 거기 밑에 핵심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 구조가 있는데 그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 암기 문제로 출제가 됐고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다중경력은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좀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진로 직업상담 장면에서 일반적으로 그 활용 목적이나 상황이 다른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활용 목적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적성을 알아보는 거다. 진로의 성숙도를 알아보는 거다. 흥미를 알아보는 거다. 가치관을 알아보는 거다. 이걸 우리가 진로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진로 신념. 진로 신념 검사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활용의 목적에서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적성이나 흥미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진로 성숙도도 개인의 측면인 개인의 측면이지만 진로 개발에 활용하는 거예요. 진로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게 바로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특성을 알아본다 라고 할 때는 되게 성격을 알아보거나 또는 적성을 알아보거나 또는 흥미를 알아보거나 또는 신념을 알아보는 이런 것들이 개인의 특성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내담자의 특성을 알아보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로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 성숙도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MI가 진로 성숙도인데 CMI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실기 때는 공부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모형에서 매개 변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입니다. 이것도 2급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데요. 자, 역할 갈등은요. 매개 변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독립 변수예요. 독립 변수.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원인이에요. 스트레스 원인. 자, 여기 타입 A의 행동, 통제 위치, 사회적 지원, 플러스 자존감. 우리가 매개변인 하면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녀석이 매개변인이에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녀석이. 그래서 우리가 역할 갈등은 스트레스 1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매개변인을 쭉 써드렸는데
그 매개 변인 보시면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성, 비동질성 스트레스, 역할 과다, 역할 최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1에 해당돼요. 독립 변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개 변인,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 A유형 행동 양식과 강인성, 그 다음에 통제 소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고 상황적인 조절 변인이 있는데 이 상황적 조절 변인에 사회적 지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연상을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조절 변인도 되는 거고 매개 변인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독립 변수잖아요. 이 독립 변수의 역할 갈등이라든지 역할 모호성이라든지 아까 했던 뭐 비동질성 스트레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냥 놔두시고 자,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겠어요? 스트레스가 되겠죠. 스트레스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정도가 이제 결과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여기 안에 A 유형의 성격 타입이냐, 그 다음에 통제 소재, 통제 위치라고 하거든요. 내적 통제, 외적 통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원이 있다. 이것이 이제 상황적인 요소가 되겠죠. 환경적인 요소. 그 다음에 강인성. 그 다음에 자존감. 여기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역할 갈등이 있어요. 역할의 모호성이 있어요. 높아요. 스트레스 높겠죠. 오케이. 그런데 요 녀석의 중간다리 매개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요. 성격이 A유형이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성격이 A유형이래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게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요 녀석에 따라서 약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A유형이다 그러면 이게 더 높아지겠죠. A유형이 아니라 할 수도 있어요. B유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 정도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절 변이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머릿속에 이 그림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건 스트레스 원인이구나. 이거는 바로 결과고 요 녀석들이 바로 뭐냐면 매개 변인이거나 조절 변인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1번. 해설에 있는 거 읽어주셔야 됩니다.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건 뭐 쉽게 접근하세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주장하는 효과적인 목표 설정 방법이에요.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다. 첫 번째, 목표는 높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네, 맞죠? 목표는 낮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높게 설정하는 거고요. 조금 낮고 구체적이다? 아니. 목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아니. 목표는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 애매하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목표 설정 이론 봐주시죠. 로크는 목표가 실제 행위,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목표가 어떠한 속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스티어스가 대신 6가지 과업 목표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 목표의 구체성, 목표를 구체화해라 이거고요. 목표의 곤란성, 목표의 곤란성은 다소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더 잘 유발시킨다. 그래서 높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에 참여를 하고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동료들 간의 경쟁, 목표에 대한 수용성 이런 것들을 스티어스가 제시했다. 이렇게만 실력 따지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목표 설정 방법을 할 때는 측정이 가능하게 해라. 측정이 가능하게 수량화해서 목표를 설정해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라. 달성 가능하게 목표를 설정해라.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라.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다소 어려운 목표, 자, 높은 수준, 다소 어려운, 즉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라.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요. 자, 이 정도 좀 적어 놓으십시오. 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고요. 37번 문제에 들어갈까요? 37번 문제도 쉽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진로 발달에 관한 이론 중에서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즉 자신감, 이게 결정적인 힌트. 직업 선택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어느 이론에 기초하는가? 라고 했어요. 이게 자기 효능감이잖아요. 답은 1번. 자기 효능감. 땡땡. 자신이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오케이? 이게 자신감과 연관성이 있죠. 자기 효능감을 강조한 학자 반두라.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앞에 성차 이론 말한 사람 해케트와 베츠, 이런 학자들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죠. 38번 문제, 암기하는 문제네요.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죠.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 자,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암기법, 유한, 과학, 유한, 과학. 이 학이 바로 학습이에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이 험입니다. 학습 경험. 자, 원고를 좀 볼게요. 자, 학습 경험. 고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직업 적응은 없죠. 자, 이거는 뭐냐?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답은 4번입니다. 자, 3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9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 과제 중심 직무 분석, 과제를 지향한 태스크 오리엔티드 잡 어널리시스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적합한 것은 입니다. 자, 과제 중심 직무 분석입니다. 그럼 이건 직무 과제겠죠? 직무 과제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직무 기술서에 쓰겠죠. 직무 기술서에 작성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일에 대한 겁니다. 일에 대한 것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 있다. 이건 작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작업자를 말 그대로. 그래서 인적 요건은 작업자 명세서 또는 직무 명세서라고 하죠. 작업자 명세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 아니라 작업자에 대한 거예요. 작업자 중심이니까 작업자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도 있겠죠. 이것을 혼합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과 작업자를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이 바로 저기 4번에 있는 식역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식역특성 분석,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무 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이고, 작업자 명세서, 직무 명세서는 작업자, 사람에 대한 거다. 우선 이걸 노트하고요. 1번 직무에 무관하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느낌 왔죠? 직무에 무관한 거니까 작업자와 연관성이 있다. 직무에 무관하게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만들기가 쉽고요. 다양한 직무에서 요구되는 과제 특성의 유사성을 양쪽으로 비교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작업자 중심 분석이라고 쓸게. 그냥 작업자 중심 분석. 작업자 중심 분석에 PAQ가 있어요. PAQ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포지션이거든요. 포지션 어널리시스 퀘셔너리. 그래서 포지션은 직책, 직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위 분석 질문지라고 해요. PAQ를 직위 분석 질문지라고 해요. 자, 이 작업자 중심 분석에 PAQ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양한 직무에서 요구되는 과제 특성이 있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어떤 직위, 직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직무에 무관하게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만드는 거니까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아니죠.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직무와 무관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각 직무의 과제와 활동이 서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각각의 직무에 대해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만들 수 없다. 이게 바로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에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각 직무의 과제와 활동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분석하고자 하는 각각의 직무에 대해 표준화된 분석 도구가 만들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다. 직무 간의 관계 범주에 포함된 문항을 통해 끊어요. 직무 수행에 어떤 수준의, 여기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거죠.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지를 평정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작업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죠.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식역 특성 분석이라고도 부른다. 이거는 작업자와 일에 대한 것을 혼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혼합적인 직무 분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그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표준화된 도구를, 분석 도구를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거고요. 작업자 중심 분석은 쉽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것이 PAQ, 직위 분석 질문지가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제가 해설을 아주 장황하게 달아드렸거든요. 그것을 꼼꼼히 읽으시면 돼요. 제가 판서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40번 문제는 다음 사례의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화재 현장에 현장에서 출동할 때보다 출동 대기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와 대기할 때를 비교할 때, 여기 대기할 때가 바로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전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땡. 기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땡. 화재 신고 한 건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땡. 스트레스와 연관된 거라니까요. 스트레스가 높대요. 대기 상태가 야기하는 긴장감이 크겠죠. 뭐 요새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기하면서 뭘 먹으면서도 마음 놓고 먹기가 힘들대요. 언제 이게 또 출동이 될지 모르니까 대기 상태에서 항상 긴장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과 불안이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죠? 긴장과 불안이 높으면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더 맞는 거죠. 답은 4번. 나머지 지문들은 틀린지 다 아시겠잖아요. 4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2017년도 문제 다 풀었네요. 이제 2016년도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 2회차 남은 것 같아요. 2회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